오늘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엘리 프롬 책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책을 들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동료 교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신 교수는 아직도 그 책을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책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1970년대. 그래서 저도 45년 간격을 두고 다시 읽었습니다. 거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읽어보니까 잘 쓴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프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엘리 프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좌파적이고 좀 더 사회 변혁적이었던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있는데 그 마르쿠제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독자를 많이 확보한 작가입니다. 그 대표작이 1941년에 발간된 자유로부터 도피,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책이 자유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나온 서구의 책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 이 책이 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이. 그리고 번역도 아주 여러 출판사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어로 읽어도 비교적 문장이 명쾌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치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로도피를 얘기하면은 나치즘에 대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나치즘 심리라고 하는 몇 장인가, 6장인가, 5장인가, 길이가 짧습니다. 짧고, 그냥 자신의 어떤 하나의 이론적 구도를 가지고 나치즘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프롬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것도 이제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만은 정신분석학적 지식을 가진 임상이, 이 얘기는 정신과 의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아서 의사처럼 이제 환자들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또 평생 정신분석학을 하고 이렇게 또 환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치활동가입니다. 실제 정치에 참여도 했어요. 특정 후보를 밀거나 이념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비평가. 아마 이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네 번째가 이 사회의 길을 제시하는 작가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가, 또 어떻게 보면 종교인처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롬과 그의 아내라고 해서 프롬이 1900년에 태어나 1980년에 죽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죽었는데 결혼을 정식으로는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책에 보면은 프롬의 여인이 5명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한 부인입니다. 20몇 년 같이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한테 대단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이 여인하고의 사랑을 하면서 쓴 책이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쓴 책이에요. 50대죠. 그 책을 쓴 게. 그리고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주제는 엘리 프롬이 뒤에 쓴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옛날에 이런 책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프롬의 전 사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도예요. 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사람들이 근대에 이르러 획득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깊은 갈망이 전체주의적 운동에 호응한다는 사실을 밝기로 하였으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근대인들이 획득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자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엘리 프롬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자유 얘기하면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로 자유 이렇게 해서 프롬과 포를 쓰는데 이 프롬입니다. 원초적 유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얻고 나서 사람들이 전체주의적 운동에 호응을 하게 됐다는 거, 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또한 중세기적 속박에서 벗어난 근대인은 이성과 사랑의 기초를 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성과 사랑의 기초를 둔 삶, 이 자유가 바로 뭐뭐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엘리 프롬은 이성하고 사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성은 그대로 이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인간의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에.
그 다음에 사랑은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단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되자 지도자 인종이나 국가에 복종함으로써 새로운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성과 사랑에 기초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대단히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자기 심리가 멘탈이 세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적 유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불안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나 인종이나 국가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전체주의적 운동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다. 뭐 실제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면은 힘이 센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어느 집단하고 자기를 동일시해서 힘이 없는 자기를 잊으려고 하는 뭐 촛불이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혼자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으니까 큰 집단이나 힘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거기에 속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엘리 포럼은 그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쓰러지지 않는 멘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 그걸 뭐 뭐라고 그러던데 강력한 어떤 이 멘탈을 가져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엘리 포럼의 연보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박홍규 선생이 쓴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1900년 3월 23일 나프탈린 포럼과 로자 포럼의 애아들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포럼의 정조부가 대단히 유명한 랍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자신은 유대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로 보게 되면 자식을 많이 놓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포럼이 뭐 한상으로부터의 사설에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자전적인 책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 그것이 자기에겐 계속 어떤 억압 기제로 작용을 했다. 뭐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고 시오니즘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알프레드 베버, 막스 베버의 형인가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그 형제지간이에요, 알프레드 베버가. 지도로 유대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1925년이죠. 그들이 젊어서 취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31년에 프리다 라이만과 이제 별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1926년에 프리다 라이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 포럼 정신분석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나이가 11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하고 평생 동안 친구로 잘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31년에 이제 폐기력이 들려가지고 다보스에 1년간 체제를 하면서 이제 병을 치료를 하는데 엘리 포럼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1933년에 미국으로 개건 강사로 가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독일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나치가 독일에서 막 이렇게 일어날 때입니다. 나치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까지 독일의 지식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파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고 파이 연구소라고 하는 저기에 있던 호르카이머나 뭐 이런 분들도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독일에서 나치가 막 힘을 얻는 걸 보고 38년인가부터 이제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사회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사상하고 막시즘이 둘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거기서 엘리 프롬도 상당 정도의 이제 어떤 보면 심리학 훈련을 받고 또 마르크스의 대단히 동조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41년에 출간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후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당시에 시대를 반영하는데 그 반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1년에 자유롭게 도피가 되고 1947년에 인간 자체 Man for Himself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발간이 되고 1944년에 헤니 굴란트와 결혼을 하는데 이분은 신문 기자예요. 그리고 1950년에 이제 베링턴 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평화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멕시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해요. 이건 뭐 왜 이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헤니 굴란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멕시코로 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헤니 굴란트는 1952년에 생을 마감을 하는데 자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몸이 너무 아주 고통스러워서 아마 그전에부터 고문 같은 걸 받았다고 그래요. 독일에서. 그리고 1953년에 이제 애니스 프리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에 건전한 사회가 출간이 되고 1956년에 사랑의 기술이 출간이 됩니다. 이때 뭐 이제 엘리 프롬이 명성이 세계적으로 난 분이고 그리고 1957년에 스즈키 다이세스라고 하는 일본의 선성이에요.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심취를 하게 되고 같이 무슨 세미나도 열고 해서 젠 부디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정치 참여를 하게 되죠. 64년에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출간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현실 정치에 상당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9년, 70년대부터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이제 스위스에 가서 살아요. 죽을 때 스위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엘리 프롬이 죽은 뒤에도 글을 많이 쓴 게 있어가지고 뒤에 발간은 됐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로 발간한 마지막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1980년 3월 18일 심장마비 네 번째 심장마비인가 그래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여러 차례 심장마비 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책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가 쭉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자유롭게 도피가 500만 부가 팔리고 사랑의 기술이 2,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2000년대 초반까지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연애해보는 기술인가 싶어가지고 사보면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나온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쇄식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이 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 얘기죠. 되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잘 이용해서 큰 돈을 버닙니다. 뭐 인쇄만 해도 엄청나게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소가 쭉 했는데 한 출판사에 나온 것만 했는데 같은 책이 막 여러 군데서 막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가 판권 가입을 안 해서 똑같은 책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똑같은 책이 뭐 서너 종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서도 꽤 있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박찬국 교수가 3권의 책을 냈어요. 최근에는 작년에 나왔네요.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엘리 프롬. 그래서 불안을 파는 거죠. 그리고 엘리 프롬 소유나 존재의 읽기. 그리고 엘리 프롬과의 대화.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 프롬과의 대화라고 하는 저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박창욱 교수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 생 정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고3 때 이 영어로 어떻게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숙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아서 엘리 프롬에 대한 책을 쓰게 됐다. 우선 뭐 엘리 프롬 책을 그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박창욱 선생 책이나
박형구 선생님 책을 좀 읽어도 엘리 프롬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박형구 선생님은 영남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죠. 많은 책을 쓴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가? 엘리 프롬의 생애와 사상, 그래서 200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전. 박찬욱 선생님이 쓰는 그냥 학문적으로 쓴 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극찬 선생님께서 1985년도에 프롬의 자유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극찬 선생님도 프롬의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서를 많이 냈죠. 그리고 최근 2016년도네요. 2013년도에 로렌스 프리드만이죠. 엘리 프롬 평전을 썼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잘 쓴 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예언자 엘리 프롬,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프롬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엘리 프롬의 저술을 직접 읽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연구서를 읽어도 되고요. 또 외국에서 연구서도 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엘리 프롬이 작고한 뒤에 판권도 있고 하니까 뭐 기금이 많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보면은 프롬 관련 연구소도 있고, 또 프롬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도 있고, 또 엘리 프롬 프라이저라 엘리 프롬 상도 줘요. 뭐 상금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대학 교수인 노암 촘스키도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 엘리 프롬의 어떤 사상적 경향이 우파는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